다들 바쁘신지. 네,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어, 사실 제가 계속 비디오 오픈을 말씀드리는 게 강의할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하는 게 원래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들으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왕 들으실 거면은 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비디오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땅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런 주제로 한번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좀뭐 출간을 하고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뭐 전업 작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제 주 전공은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어, 한 12년 정도는 이제 도시계획 그 인허가일을 직접 했었고, 한 이제 5년 전부터는 이제 그 시행사 쪽으로 이제 개발 쪽으로 오면서 지금은 건축회사 개발팀에서 이제 땅 검토를 하고 이제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제 그런 일을 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면은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는 이제 그런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제 주 종목 가지고 한번 땅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알아가고 그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 5년 넘게 글을 쓰고 있는데 노인호 선배님도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한번 뵙고 나서 책을 더 출간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저 3권에 개인저서 8권 출간을 해서 좀 11권의 책을 서점에서 팔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고 계속 새로운 원고도 지금 계속 쓰는 중인데 오늘은 여기서 보면 땅 묵히지 마라 이 책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지금 일을 하면서 이제 선배님들 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땅은 이런 거다 이렇게 좀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이제 좀 가볍게 써놓은 책이거든요. 뭐 가벼운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기본 도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가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한번 준비를 했고요. 일단 작년에 이 땅 묻지 마라, 아니 재작년에 벌써 2년 됐네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책은 지금 새 책은 절판이 됐고요. 그 출판사가 문제가 있어서 2세를 찍으려다가 출판사가 좀 사정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1세만 다 팔리고 지금 이제 알라딘 중고나라 책은 S24에서 중고책으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책으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전자책으로도 이제 약간 발매를 했는데 크몽에다가 일단 추후에 저랑 같이 뭐 또 다른 수업을 들으실 거면 제가 선물로 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팅창에 선배님들이 제가 땅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딱 그냥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좀 쳐보시겠어요? 땅은 뭐 이제 노인 선배님이나 뭐 지우 선배님이나 제가 뭐 최소희 선배님이나 뭐 이렇게 땅이 무엇입니까? 딱 그냥 3초 안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냥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땅이란 무엇일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재개발. 부동산 쪽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딱 지금 제가 땅이란 무엇입니까? 딱 물어봤을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 수단. 역시 다들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땅은 모르겠다니까 웃는 표정은 뭐죠? 그냥 그러니까 딱 제가 이 강의를 지금 이제 좀 계속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2017년에 그냥 땅 기초 지식을 땅 왕초보 특강으로 해가지고 땅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그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벌써 한 시가 지금 한 4년이 넘어가는데 그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프 때 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 물어봤죠. 일반인들이 아는 토지가 이거예요. 공동 1위가 나왔는데
하나는 박경리의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박경리의 토지 아시죠? 유명한 소설. 읽어봤냐 해도 안 읽어봤대요. 아, 꼭 읽어보셔라. 근데 이 토지란 책이 무슨 내용이냐 물어봐도 시대극이라는 거를 몰라요. 그냥 박경리라는 분이 뭐 토지에 대해서 쓴 거 아니냐. 책을 너무 안 읽으시는 느낌이 들었고, 또 몇몇 그 공동의로 나온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발을 딛고 있는 땅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뭐다? 이런 얘기 하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 관점에서 땅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어사전에 보면 토지는 땅이고 바다를 제한 무치가 나와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죠.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영 선배님이나 다른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 민법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토지나 건물이나 뭐예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 및 그 주변을 포함하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토지랑 어떻게 보느냐, 도시계획 관점에서, 부동산 관점에서 보세요. 선배님들이 이렇게 땅을 갖고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 지상만 생각을 해요. 지상만. 근데 선배님들이 지금 노인 선배님의 영등포 땅에 뭐 아니면 어디 땅에 1-1 1번지를 갖고 있다. 아니면 지방에 무슨 산지나 농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바운더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지우 선배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요 지상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자기 땅에서 봤을 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건물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공중, 지상, 지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토지, 부동산 가지면 토지라는 거. 왜? 지하도 개발할 수 있죠. 주차장 같은 걸로, 그죠? 그리고 지상은 뭐예요? 높이 지을 수가 있잖아요. 층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상권만 들어보셨겠지만 공중권이란 말도 있어요. 외국의 에어라이트를 해가지고 공중에 가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땅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입체적인 장소다. 부동산 관점에서. 왜? 개발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지금 모든 건물들이 어때요? 지하 주차장 있죠?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지하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는 토지가 정당한 영역에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 입체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갖고 가시고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같은 땅인데 왜 어느 지역은 건물을 짓고 어느 지역은 개발이 안 될까? 많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은 아실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왜 그럴까? 보세요. 땅은 토시의 모든 땅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금 포항에 살고 계시든 아니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간에 제주 서귀포나 이런데 어떤 군이나 양평이나 이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용도를 나눠놨다. 건물을 짓고 못 짓고 모든 시군이 토지의 땅에 대한 용도를 다 구분했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은 못 짓고 어떤 용도 지역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용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 땅에서 부동산 관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용도 지역입니다. 건축물 용도라고 똑같이 생각해요. 건축물의 용도. 이거는 땅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땅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못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뭐다? 우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투자 가치가 높다.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량기업에 넣는 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에다 묻어두는 거나 그게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투자할 때 선배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실 게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가장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땅이 어렵지만 땅의 가장 기본적인 용도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용도 지역은 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영어로 하면은 ZONE 발음이 좀 나는 존이라는 게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ing를 풀면 뭐예요? 조닝 용도를 나누다 구역을 나누다는 뜻이에요. 미국의 조닝 제도를 갖고 오고 그걸 모태로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도 미국의 그 용도를 나눈 것 같고 일본에서도 용도 용적자를 해가지고 그 용도 용적자를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한 게 용도지역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에서 갖고 온 이 땅의 용도의 그 기본 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이 중요하다. 그럼 용도지역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 국계법에서 땅의 모든 거를 나눠 놓습니다. 법에 보면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높이, 용적률 건표는 뒤에서 또 따로 다룰게요. 이런 거를 제한하여 다 용도지역마다 이 땅의 이용이나 지을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따로 정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그 제가 하는 일이 도시계획과 전공인데 이런 용도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변경하거나 이런 업무를 했었어요, 제가. 근데 이 용도 지역이 좀 특혜가 많은 거죠. 왜 그런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 우리나라의 서울시든 부산시든 광양시든 지금 선배님들 살고 계신 도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는 모든 용도 지역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 시에 용도 지역이 구분이 다 돼 있다고요. 서울 같은 데도 용도 지역이 있고 부산에도 용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시군에는 땅의 용도를 다 나눠놨다. 그게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용도 지역이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나눠진다. 도시 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가 뭐예요? 개발이 다 완료된 지역. 개발이 완료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도로도 있고 뭐 상하수도도 있고 길도 다 나 있고 다 우리 도심지는 다 이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다는 거,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도시지역. 그가 아니라 개발이 덜 된 지역이 도시 외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닌 지역,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생각할 때 시골이 시골, 농지나 산이나 임야가 많겠죠. 산지나 농지 같은 게.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도시 지역 땅값이 비쌀까요? 도시 외 지역 땅값이 비쌀까요? 도시 외 지역 땅값이 더 비싸겠죠. 그죠?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어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땅값이 싼 쪽인 도시 외쪽에 사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땅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제일 크게 도시 지역과 도시 외쪽 나눠진다. 도시 외쪽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우린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도시는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과 도시 외지역이 있다고 했었어요. 크게.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이 뒤에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만 보세요. 이게 도시 지역이고요. 이 밖에 게 도시 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이 된다 신도시가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이 도시 외 지역에 있는 땅들을 여기다 구역계를 이렇게 정해요. 만약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한다면 여기 있는 도시 외 지역 땅들을 나라에서 딱 여기다 짓겠다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개발이 되면 이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여기 개발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도시 외 지역으로. 근데 아직 제가 세부 분류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 그림을 볼 때는. 그래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다시 돌아가면 도시 외 지역이 개발돼서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 도시가 있고 모든 시군이 이렇게 가운데가 도시 지역이고 밖에가 도시 외 지역이에요. 그럼 여기가 개발되면 이렇게 다 편입이 돼서 도시가 계속 이렇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서울은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는 도시 지역이 클까요? 도시 외 지역이 클까요? 당연히 그쵸. 도시 지역이 크겠죠. 서울은 도시 외 지역이 없어요.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노인 선배님이 말씀하신 재개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서울은 도시 지역 땅이 개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는 걸 부시고 짓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핫한 데가 어디예요? 경기 북부나 경기 남부가 어때요? 파주나
포천이나 아니면 화성이나 평택이 어때요? 거기는 도시적이 작고 도시 외적이 크단 말이에요. 도시 외적 땅이 어때요? 도시 외적은 뭐라 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된 땅이니까 거기를 사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거기가 개발되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대팔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도시 외적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가 아닌 시골에다 땅 사가지고 기다린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거를 되게 어렵게 용도지역에 붙여가지고 도시지역이나 도시 외층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크게 주상 공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집만 짓는 용도지역이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업무나 상업. 지금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역세권 아시죠? 지하철역, 역세권. 거기가 다 상업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다 건물 엄청 높잖아요. 서울 도심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면 상업지역 땅이 제일 비싸요. 제일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더 개념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만 짓는 지역. 산업단지라고 들어서 보셨죠? 막 읽다 보면은 그 산업단지가 공업지역이 많아요. 공장이 들어간 땅이기 때문에. 근데 도시지역도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뭐 사람도 쉬어야 되고 나무도 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공원이나 산이 있는 지역, 그 도심 안에, 시 안에, 서울 같은 부산 안에, 거기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녹지지역이에요. 거기 안에. 그래서 주상, 공록 책 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그게 도시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시 외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눠진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크게 두 개, 중분류로 7개로 나눠져요. 주상, 공록,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시 외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에 가까운 용도지역이다. 도시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시 21개로 소분류가 돼요. 그래서 뭐 1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냐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주거지역에서도 7개로 또 나눠지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크게 2개, 그다음에 7가지 중분류, 그다음에 21개 소분류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그걸 다 알아야 되냐?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몇 개만 알아도 선배님들이 그냥 이게 개발이 되는 땅이구나. 이 정도만 감을 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주상공록이 뭐였어요?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이게 도시지역. 도시지역. 이 밖에가 보시면 농림지역 있고 그다음에 관리지역 있고 아까 자연경보전 말씀드렸죠. 이 세 개가 뭐였어요? 도시 외지역. 근데 중간에 뭐가 보여요? 개발지역구 보이시죠? 이게 왜 개발지역구이냐? 아까 도시가 어떻게 커진다 그랬어요? 도시 외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렇게 편입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왜 개발이 되냐면 서민이 아직 농림지역이나 이런 관리지역 땅을 사는 거예요. 땅값이 평당 얼마 안 돼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나중에 신도시로 개발이 되면 도시에 편입이 돼요. 편입이 된다면 뭐냐? 아파트 짓는 땅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상가가 들어가는 땅이 상업지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어때요? 농림지역이 평당 얼마 했던 게 아파트가 되는 땅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면 옛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사람들이 보상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게 수백억의 보상을 받아서. 근데 지금 그게 된다 안 된다? 왜? 그때는 도심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가치를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땅값보다 수백 배가 뛴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LH에서 지네들끼리 등쳐먹고 죄송합니다. 지주들한테는 그냥 농림지역 그 땅값에만 원래 땅값으로 보상해준다니까 누가 그걸 팔겠어요. 그죠? 아주 나쁜 새끼들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 입이 좀 거칠어서 요새 일을 하면서도 힘이 안 나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제가 바보 같은 그렇게 해서 투자를 뭐 한다 하는데 고작 몇백만 원 차익 벌려고 막뭐 공매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몇 억을 끌어서 몇십억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참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은 용도지역 이렇게 쭉 나오시죠, 이렇게. 하나씩만 여기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까 주상 공록이 뭐였어요? 도시지역의
주상 목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보지구다, 도시 외지역이다. 이게 21개로 또 쪼개져서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 표예요. 근데 여기서 선배님들이 아시고 갈 거는 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주거지역에 일종은 뭐 단독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녹지지역의 자유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그나마 개발이 용이하다. 옆에 보시면 용적률 검표율 나오시죠. 검표율 50%의 용적, 머리 아프시죠.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만 딱 하고 하나씩 제가 그 좀 중요한 것만 다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용적률하고 검표율 일단 알아볼게요. 용적률하고 검표율 개념을 아셔야 용도지역, 용적률, 검표율이 세트로 갑니다. 왜? 그래야 선배님들 갖고 계신 내 자기 땅에 얼마만큼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범위를 아는 게 이 용적률 검표율이에요. 그럼 바로 볼게요, 한번. 만약 선배님들이 땅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100평짜리다. 지금 평이랑 얘기 안 하지만 그 100평이라고 하면 330제곱미터거든요. 100평짜리 땅인데 건폐율은 뭐냐? 건폐율은 아까 건폐율 50%가 뭐냐면 선배님들이 100평 땅에 내가 1층짜리 건물을 50평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다. 대지 면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 1층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 땅에 건폐율 50%면 100평짜리 땅에 건물을 50평짜리 1층을 지을 수 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용적률은 거꾸로 하면은 아까 1층짜리 줬잖아요. 그러면 용적률 100%는 건물 50평짜리를 2개를 올릴 수 있다. 층수 개념인 거예요. 연면적. 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뭐다? 용적률이다. 건폐율 곱하기 층수는 용적률이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뒤로 가면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아까 선배님들이 갖고 계신 땅에 이게 100제곱미터짜리 땅이에요. 이거는 얼마예요? 100제곱미터에 25제곱미터를 줬어요. 건물을 1층짜리를. 그럼 건폐율 얼마예요? 25%죠. 4분의 1. 100제곱미터짜리에 건폐율 25%가 뭐다?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1층 높이가 25제곱미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4개를 쌌어요. 4개를 싸면 얼마예요? 25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100이죠. 그러면 용적률 100%죠. 그래서 용적률은 층수 개념이고 연면적 쌓는다. 건폐율은 평면으로 봤을 때 선배님들이 갖고 계실 때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내 1층 바닥의 면적이다. 건물이.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땅을 갖고 계세요. 그럼 아까 건폐율이 50이다 그랬으면 건폐율이 50%까지밖에 건물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땅은 뭐 할까요? 나머지 땅들은 여기다 주차장 짓고 나무 심고 오픈 스페이스 쓰는 거예요. 진입로 내고.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 선배님들 가시면은 땅은 넓은데 건물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다 조경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이유가 건폐율이 얼마, 용적률이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선배님 얼마나 계산이 되냐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한번 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그럼 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50% 용적률 100% 이렇게 나오죠. 아까 뭐였어요? 건폐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에 100에 200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100%짜리는 없어요. 보통 60%가 마지노선이거든요. 60%고 일종 일반 주거는 보통 200%예요. 그러면 50%짜리 하고 200%까지 하면 4층짜리 질 수 있죠. 그 레인지가 선배님들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상업적인 용적률이 얼마까지 올라가요? 1500%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상업적 땅이 비싼 거예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가가 틀려지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가 달라진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내 용도 지역에 뭘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개념만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용적률 50%짜리입니다. 이건 얼마예요? 건폐율 얼마일까요? 용적률 50%.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었잖아요. 건폐율 50%짜리 땅이죠. 이거는 건폐율이 25% 땅이죠. 25% 곱하기 2하면 50% 나오니까. 그죠? 건폐율이 줄면은 용적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계신 용도적에 용적률 건폐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그 건물을 이렇게 이 정도 볼륨으로 지을 수가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건축사 사무소나 이렇게 개발하실 때 건축 계획은 이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건축 계획에 따라서 그 범위에서 다 만들거든요. 건축 계획도. 근데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그 레인지만 파악을 하셔라는 거예요. 용도적이 중요한 게. 아시겠죠? 요거는 용적률 100%예요. 건폐율 얼마짜리예요? 건폐율 100%죠. 100%, 100 곱하기 1인데 이런 땅은 없죠. 건물을 다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건폐율 50%죠. 50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100%죠. 건폐율 곱하기 층수가 뭐다? 용적률. 이거는 용적률 100%인데 4층이에요. 건폐율 25% 땅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많다. 이런 땅들이. 그리고 이건 용적률 200% 땅이에요. 요거는 건폐율 200이겠죠. 200 곱하기 2 하니까. 근데 이런 땅들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종 일반 주거에서 든 땅이다. 이거는 건폐율이 얼마일까요? 건폐율 50%짜리죠. 50% 곱하기 4하면 200% 나오죠. 그래서 이런 레인지를 아셔야 된다. 건폐율 용적률은 뭐다? 건폐율은 바닥 면적이고 용적률은 쌓는 개념이다. 연면적이다. 이 개념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을 꼭 기억을 하셔라.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보면은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만 그냥 하고 준주거지역만 딱 파악을 하세요. 이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도심지에서 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배님들이 이 일반 주거지역 땅에서 오래된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부시고 뭐 빌라를 짓든 아니면 뭐 도생을 짓든 오피스텔을 짓든 원룸을 져가지고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 땅들이 일반 주거 땅이라는 거예요. 도심에. 그래서 한번 보시면 1종하고 2종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 1종이 보통 단독주택, 그냥 쉽게. 2종이 보통 빌라나 다세대 주택. 그리고 3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는 단독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지분이 다 쪼개져 있잖아요. 100명이 살면 100세대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지분을 다 나눠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분이 갖고 있으면 공유 지분자들은 어때요? 다 동의가 돼야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유 지분이 좋을까요? 그냥 개인 지분이 좋을까요? 혼자 갖기는 좋잖아요. 단독주택처럼. 노인호 선배님도 100%내 땅이 좋지, 저하고 반 나눠서 제가 안 할게요 이러면 좋으세요? 아니면 지우 선배님한테 제가 셋이 나눠 가졌어요? 노인 선배님하고 지우 선배님하고 33%씩. 근데 뭘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하자고 했는데 돈이 안 나와. 제가 반대. 땅은 그래요. 지분은 안에서 한 명이라도 거부를 하면 개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왜 어렵냐. 재개발, 재건축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결정도 그렇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혼자 사는 건 어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땅에다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종은 아까보다 단독주택, 그러면 용적률의 200에 한 건폐율이 50, 한 60%, 2종 같은 경우가 한 250%에서 한 50, 60%, 3종이 보통 용적률 300%에서 끝나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다 50%씩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도 건폐율도 각 시군마다 달라요. 이 범위가. 어떤 데는 규제를 하고 어떤 데는 높일 수 있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건 있는데 그 각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로 제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그 올릴 수 있는 높이도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부터 아까 3종으로 올라갈수록 집가가 비싸고 토지 활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는데 표를 보시면 선배님들이 아까 이렇게 갈수록 주거지역에서는 이렇게 갈수록 공업지역, 노치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상업지역 땅값이 제일 비싸다는 거예요. 제일 높으니까. 숫자가 다 올라가잖아요. 500, 1000 높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용적률이 커진다는 거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 그래서 제일 비싼 땅이 중심 상업지역 땅이고 일반 상업지역도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 상업지역만 바뀌어도 완전히 횡재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땅들은 좀 비싸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장 그냥 평범하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이 그런 땅이다. 주거지역 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게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보통 주택들이고요. 이런 게 2종 일반 주거지역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가 3종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이라고 있어요. 유일한 건 아니고 공업지역과 저기 주거지역에 이 준이라고 들어간 게 있어요. 앞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있거든요. 두 개 유일하게. 이 준이 들어가면 다른 거를 좀 놓을 수가 있어요. 주거지역은 뭐예요? 집밖에 못 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준주거지역에는 물론 3종이나 이런데도 밑에 슈퍼 같은 거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 좀 큰 판매시나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일부 상업이나 사무실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는 게 준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좀 다른 주거지 상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준주거 지역 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는 편이다. 왜? 건폐율을 보면 500%까지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뭐 1종이나 2종에 비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역세권에 많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업지역 땅들은 좀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일단 일반 상가나 우리가 그러니까 뭐 중심 상업지역 빼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좀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길게 얘기를 하면은 좀 막 이게 두서가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딱딱 제가 말씀해드린 것만 이런 게 있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땅들이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 지도가 그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강남역 11번 출구고 이 뒤에가 예스24 있는 그쪽 도로예요. 보세요. 여기가 강남대로고요. 근데 여기가 빨간색이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 근데 여기 뒤에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강남역 가보시면 알겠지만 앞에는 되게 높죠. 근데 뒤로 이면부만 골목으로만 들어가면 어때요? 건물이 다 2층짜리 막 이래요. 4층짜리로. 왜 그럴까요? 그게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용도 지역이 다르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다르니까 높게 짓고 뒤에는 4층밖에 못 짓는 거예요. 앞에는 800% 용적률 800% 땅인데 뒤에는 용적률 200% 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님들 강남역 가도 왜 뒤에는 저렇게 높게 못 짓는 거지? 그 이유가 용도 지역이 달라서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상업 지역. 그럼 만약에 이 땅이 노인호 선배님 땅이고 이 땅이 지우 선배님 땅이에요. 노인호 선배님 짜증나겠죠. 왜? 같은 강남역에 있는데 나는 4층까지밖에 못 짓고 지우 선배님은 왜 800%가 한 몇십 층짜리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땅값도 틀려요. 같은 강남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지주분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이 용도 지역 때문에. 같은 땅인데 서울에 있는 상업지역은 비싸고 또 부산에 있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 지역에 갔더라도 지역에 따라 틀리고 도로에 접해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다 땅값이 틀려지거든요. 근데 그게 나누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주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선배님들 땅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 용도 지역 때문에 땅값이 천차만별이니까 시골 땅도 되게 싼 이유가 거기는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같은 땅이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값이 싼 거예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업 지역 땅들 왜 해놨냐면 지금 역세권 땅들을 이제 막 높여준다고 나오잖아요. 지하철 역세권이. 근데 역세권 바운더리가 각 역에서 승차장에서 500m까지가 그 저기 역세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배님들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딱 나와서 500m까지 반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 데서. 그럼 그쪽 땅들은 상업지역으로 좀 나중에
좀 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역세권만 노려요. 막 지금은. 시행사도 그렇고 역세권 땅을 사가지고 개발만 되면 왜? 지금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고 막 나오잖아. 막 이렇게 보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의미가 더 그만큼 개발을 더 용이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공업지역 3개로 나눠지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공업지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괜찮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땅은 일반 공업지역과 중공업지역 뒤에서 얘기할 2개가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 일반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밖에 못 지어요.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산업단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 이렇게 가니까 힘들어요. 사람도 늙으면은 되게 막 다 고장 나잖아요. 우리나라 산업단지 보면 30년, 40년 지난 게 대부분이에요. 왜? 60년대, 70년대 막 그 고도 성장할 때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저 어린 시절을 보다. 제 선배님들이니까 더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되니까 그 땅값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비싸니까 이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들이 나오면 어때요? 공장에 이전하면은 여기에 뭘 채워야 되는데 이 땅 자체가 일반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공장밖에 못 져요. 공장밖에 못 지는 거 어때요? 다른 걸 지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걸 지을 때 빈 땅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를 한 나라에서 다른 용도로 아파트나 오피스를 짓게끔 이렇게 용도 지역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안에 뭐 오피스텔이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짓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주고 있다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좀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 근데 비싸다. 그리고 중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영등포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모르겠는데 여기가 물레동이에요. 물레동. 물레동 거기 그 막 철 이렇게 막 뭐라죠? 그 가공하고 이렇게 그 단지들 있잖아요. 이 중공업 지역이 성수동이 지금 어떠세요? 선배님한테 성수동 되게 핫해졌죠. 핫플레스잖아요. 지금 성수역 근처 뚝섬역 뒤에. 거기가 다 중공업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중공업 지역이 지금 어때요? 완전 천지개벽했죠. 거기 땅 가지고 있던 분들 막 천칠만불 얻잖아요. 막 지금 평당 성수동이 1억 하잖아요. 옛날에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거기도 제가 아는 분은 완전히 졸부가 되셔갖고 뭐 팔고 뭐 건물을 뭐 줬다고 하고 보니까 성수동이 완전히 지금 강남보다도 더 막 핫해졌잖아요. 근데 물레동도 지금 보면 영등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개발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들어갔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땅들을 좀 보시고 그냥 한번 사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뭐 저는 투자를 못 했겠죠. 근데 그 뭐 회사를 갖고 있거나 법인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는 땅을 좀 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땅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도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도심에서 선배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중공업 지역 땅들을 좀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도시 지역 땅들을 보시라고 하는데 도시 지역 땅들은 최소 억 이상 보셔야 됩니다. 평당 몇 천이라 해도 그게 한 평짜리가 몇 천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뭐 30평, 40평 해도 그게 얼마예요? 보통 억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매로 투자하거나 소액 투자하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만약에 돈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 투자를 하셔도 된다. 용이한 용도지역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공업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중에서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연녹지 지역은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선배님들이 기농이나 기촌이나 뭐 세컨하우스로 어떤 뭐 별장이나 이런 거를 원한다. 강원도나 이런 땅에 양평이나 거기에 가장 용이한 땅이 자연녹지 지역이다. 플러스 뒤에서 말씀드린 계획관리 지역이 전원주택을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내가 살 수 있는 세컨하우스 같은 그런 주택이 개발하기 가장 용이한 용도 지역이다. 그래서 용적률은 보통 80에서 100% 이하, 그리고 건폐율이 20% 이하. 아까 뭐라 했어요? 건폐 구박 층수가 뭐다? 용적률이었잖아. 그러면 건폐율이 20%니까 용적률이 100%, 80%는 얼마예요? 4층까지 지을 수 있겠죠. 4, 5층. 근데 보통 자연주택은 4층 이하가 맥시멈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4층 이하에 타운하우스나 그런 세컨하우스 같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용이한 용도지역이 어디다? 자연녹지 지역이다. 플러스 쌍둥이 똑같이 계획관리 지역이다. 근데 이게 왜 따로 나눠놨냐면 녹지지역 아까 도시지역이었죠.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뭐였어요? 도시 외지역이었죠. 근데 자연목적 같은 경우는 거의 외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날수록 관리지역과 붙어 있거든요. 저 녹지 지역이.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도심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만약에 뭐 놀러 가다가 이렇게 뭐, 죄송해요. 놀러 가다가 이렇게 뭐 이제 도로 뭐 고속도로 타거나 할 때 보면은 보통 자연녹지 지역하고 이 계획관리 지역하고 붙어 있어요. 땅들이 보통 보면. 도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땅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좀 공법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 두 개는 세트로 전원주택의 개발이 용이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투자를 하실 때.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한번 기억하시면 개발이 가능한 용도 지역은 우리가 상업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요런 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고층 건물이라는 게 뭐냐면 4층 건물, 4층 이상 4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게 일반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을 볼 수 있다. 고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4층 이하 저층 건물은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전용 주거 지역. 그러니까 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개발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층의 타운하우스 같은 거 전원주택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자연녹지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땅들을 한번 보셔라. 개인 투자를 봤을 때는. 그리고 개발이 제한된 용도 지역은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진짜 개발이 안 돼요. 말 그대로 자연환경 보전하라는 거. 용도 지역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림 지역도 농림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남은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어요. 논이나 밭, 산이나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근데 농림 지역 땅도 웬만하면 개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선배님 살고 싶은 주택을 해도 돼요. 근데 농어가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가서 농사 지으실 거 아니잖아요. 가서 뭐 저기 뭐 어부 하실 거예요. 은퇴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용도적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용도적보다는 더 개발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적에서 개발이 가능한 게 요 정도다. 내가 봤을 때는 요런 땅들은 아예 그냥 보지 마시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주식 모르면 어때요? 그냥 우량주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괜히 이상한 거 샀다가 물려서 땅값 떨어지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는 특히 요 페이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용도적이 왜 중요하냐면 땅의 용도마다 규제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용도적에 따른 용적인 건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가 지가가 틀려지는 거야. 할 수 있는 행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질문 나오겠죠. 그럼 용도 지역을 바꿔줄 수는 없는 거냐?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냐?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 바꾸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역 변경은 유일하게 우리 같은 평범한 주민들이 가서 아무리 바꿔달라 해도 안 바꿔준다. 왜? 나라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바꿔주느냐? 선배님들만 서울에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부산, 뭐 광양 이런 시군에 상관없이 5년마다 아까 용도지역은 뭘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했었죠.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도시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5년마다 이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다시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합리하다. 그 재정비하는 기간 중에 주민 의견을 내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가서 내 땅이 용도지역을 바꿔달라. 이래서 난 싫다. 이렇게 의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의견 낸다 다 바꿔주냐? 아니다. 읽어보고 다 찢거나 반영이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선배님이 봤을 때 이 용도지역관 변경은 어떠냐? 특혜 시비회가 있겠죠. 일례로 들어볼게요. 또 LH 욕하는 건 아닌데 대통령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할 때 잠실에 어때요? 제2 롯데월드가 크게 올라갔죠. 200층, 100층짜리 100층 하여튼 되게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원래 용도지역이 뭐였지 않으세요? 농림지역이었어요. 도시 외적이었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림지역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용도지역도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꿔주냐? 아니라고 했죠. 결국에는 권력층에서 자기네들이 공공회사에서는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롯데와 결탁을 하고 롯데한테 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올라갔죠. 용도지역 다 상업지역으로 바꿔가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빌미가서 정권 바뀌니까 롯데 막 다 밀어붙이고 막 롯데 또 막 이렇게 그 롯데는 또 뒤로 막 밀려나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경유착 관계도 이 땅의 개발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열받는다 안 받는다? 열받는다. LH 그노마들은 어떻게 된다? 저는 좀 혼나야 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알고도 법으로는 우리는 해서 그 테두리에서 투자를 하는데 그네들은 미리 알고 그렇게 투기를 한다? 그건 진짜 아닌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그래서 좀 중요하기도 한데 악용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개발이 그래서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선배님들 갖고 계셨을 때 이제 땅 보는 거, 땅을 딱 처음에 봤을 때 네이버에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뭐 핸드폰을 쳐보셔도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 서비스 말고 토지 유임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사이트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나 아니면 집을 쳐보세요. 갖고 있는 땅이나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를 한번 쳐보시면 쳐볼게요. 쳐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에 보시면 보세요. 저희 동네인데 저희 동네 이렇게 쳐보면은 아 제가 중랑구 삽니다. 서울 사람이고요. 아까 저희 배운 뭐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보이시죠? 도시죠. 아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용도지역 보이시죠? 국토의 개념이 지역 지구 이게 용도지역 보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용도지역. 그 선배님들이 만약에 뭐 상속을 받거나 내가 투자를 했다 어떤 땅에 대해서 그럼 일단 이 토지용기의 사이트를 가셔갖고 내 땅의 용도지역이 뭔지 먼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 나오죠. 이 도로는 뭐냐면 도시계 시설이라 해가지고 요 빨간 선들 보이시죠? 빨간 선들. 요거는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도시계 시설을 해가지고 도로나 학교나 이런 게 다 도시계 시설이거든요. 도시계 시설을 결정된 땅들은 그 시설밖에 못 줘요. 그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선배님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도시계 도로예요. 이게 도로인데 도로 안에 건물 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면은 도라고 쓰니까 지목은 오직 언급 안 했어요. 이게 지목이 도인데 돈이 있기 때문에 도로 온 거고 대는 뭐예요? 대지예요. 대지. 지목상.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적선이고 그 너무 머리 아프신데 일단 용도지역이 이렇다. 내 땅에 대해서 용도지역만 일단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뭐 따로 한번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일단 용도지역을 일단 보시고 보셨어요. 그러면 용도지역만 확인을 해도 이 용도지역만 알아도 아 내가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범위는 안다 모른다 안다. 아까 지금 알려드렸던 용적률 검표까지 알면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은 지금 오래 걸릴 거예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10년 걸리잖아요. 재개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왜 요새 토지에 관심이 많으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집값 너무 올려놓고. 건물에 대한 게 이게 휘청휘청하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지 모르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거고 그나마 규제가 없는 토지에 이제 그 몰리는 이유가 그건 거거든. 토지는 대출도 잘 나와요. 한 80%까지 나오거든요. 그 지분 투자 빼고 그냥 선배님 땅 사실 때 보면. 그래서 그냥 한 몇천만 원 땅인데 내가 한 200만 원 갖고 있는데 한 8천 80%가 나오니까 그걸 갖고 땅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출은. 땅은 몇 개를 갖고 오셔도 대출이 다 나와요. 지금 막 LTV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가 어떤 거다? 선배님들이 도시 지역, 아까 주거 지역 땅을 사가지고 오피스텔 짓거나 원룸 지어가지고 임대하는 거. 아니면 자연녹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서 뭐 살든가 뭐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해서 뭐 분양을 하든 팔든 임대를 하든 아니면 신도시에 아예 그냥 LH에 그 분양 나는 거 있잖아요. LH의 뭐 근생시설 용지나 단독주택 용지를 아예 사셔가지고 이런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는 어때요? 이미 땅이 다 개발이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만 지으면 돼요. 싸게 사가지고 건축물 줘가지고 팔 수 있는 거죠. 분양 받아가지고. 아니면 자기 사시든가. 땅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면 다 귀찮다. 그냥 오래된 빌딩 사서 리모델링 하든 부시든 뭐 그렇게 하시든지. 요새는 이런 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토지를 갖고 계시다 하면은 용도지역을 먼저 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토지 가치 상승시키는 거는
일단 이건 한 번 더 언급을 왜 하려고 하냐면 선배님들 나중에 온비드 공매나 이렇게 땅을 사셨을 때 보통 낙찰을 받는 게 보면은 이 전답이에요.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 그러니까 임야나 전답, 임야가 지목인데 전답은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임야라고 되어 있는 건 임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임. 임은 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나 산지를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팔아도 돼요. 지분 투자하실 때는. 근데 그냥 온전히 100% 내가 갖고 있을 때는 개발을 해서 파는 게 좋잖아요. 그 개발을 하는 방법이 이거다. 토지 가치를 내가 전답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을 하면 활용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게 땅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게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예요. 형질 변경을 한다. 땅의 형태와 모양을 바꿔서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배님들이 이런 땅을 사셨어요. 이렇게 이런 땅을 사셨어요. 이게 산이고 이게 막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한다 그러면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정지라는 거예요. 부지정지.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부지정지. 정지한다. 건물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 땅을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절토 보이시죠? 절토. 이렇게 된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면 땅을 깎아야 되겠죠. 땅을 깎는 게 절토예요. 토지를 깎는다. 그리고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여기다가는 흙을 메워야 되겠죠. 흙을 메운 게 성토예요. 성토. 흙을 쌓는다. 이게 절성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토, 성토 해가지고 이렇게 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으면은 이렇게 좀 평평하게 된 거죠. 이걸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정지를. 땅의 모양을 바꾼다. 성질 변경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정지만 하니까 비포장이 많죠. 포장을 해서 좀 더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짓자.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면 이게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활용 가치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땅에 대한 허가, 건축 허가는 들어보셨죠? 건물에 인허가는 건축 허가다. 땅에 인허가는 뭐다? 개발행위 허가다. 이건 법상 용어예요. 개발행위 하는데 개발행위가 땅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토목 인허가. 땅에 대한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이 만약에 낙찰을 받고 이런 개발행위를 해서 땅에 아까 형질 변경을 땅에 부지 정리하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건축 공사를 하면은 땅의 활용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목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지목만 말씀드리면 전답은 농지예요. 농지. 뭐뭐 전 1-1전 1-1답 이렇게 보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소에 보면 전답이 농지예요. 농지. 우리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 임야가 우리 산, 흔히 말하는 산에 올라가시죠. 산지에 산지. 경사가 있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지목 변경하는 게 뭐다? 대지로 바꾼다. 아까 대락 있었잖아요. 1-1대. 아마 선배님 지금 살고 계신 집 대 보면 아파트 다 대라고 나와요. 대지예요, 대지. 지목상 대지가 뭐다? 건물을 짓는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전답일 때랑 대지로 바꿨을 때랑 이거는 용도 지역은 같은 거예요. 용도 지역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 뭐 상업지역 그건 다 똑같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같은 용도 지역에서 변경 없이 개인 땅으로만. 그럼 전답이 평당 한 2,000원, 3,000원 했던 게 대지로만 바뀌어도 한 2배, 3배 올라요. 그럼 그게 평당 올라가면 어때요? 많이 갖고 있을수록 많이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그 이거를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뭐 낙찰을 받아서 팔든 말든 하실 때 그냥 이런 개념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사기당하지 말자. 계획부동산 혹시 땅 사신 분 없으시죠? 계획부동산은 뭐다? 큰 산을 불특정 다수로 나눠서 싸게 소액 투자한다고 해서 지분 투자하러 전화가 와요. 근데 지분 투자했는데 어떤 회사에서 딱 봤더니 뭐 산꼭대기에 보니까 막 산에 있어 산에. 근데 한 번만 확인하면 저 땅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혹해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가 샀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디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 기획부동산을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등기부 등본을 떼보세요. 등기부 등본 떼보시면 쭉 나와요. 수도 없이. 근데 제가 뭐예요?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 땅 개발 안 된다 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수백 명 이런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실제 땅값보다 팔 때 3, 4배보다 3, 4배
이미 오른 값에 계약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뭐다? 10만 평짜리 땅인데 100명이 나눠서 사요. 그러면 제가 지우 선배나 노인 선배님이나 최서희 선배님이나 여기 계속 8명, 여기 9명이 계시다면은 그 9명이 3천만 원짜리 땅을 나오면 얼마예요? 한 2,700만 원, 2억 7천억 치면은 한 3천만 원씩 투자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러면 땅 하나 3천만 원 투자하니까 좋네. 넣었어요. 9명만 넣겠어요? 여기는 한 20명, 100명 넣어요. 진짜로. 3, 40명이 넣으니까. 10억짜리 땅을 30명한테 파는 거거든요. 지분에 따라. 지분을. 100%짜리를 몇 프로씩 주는 거니까. 좋아, 좋아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지분 투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다 나쁜 건 아닌데 특히 이렇게 막 산에서 하는 그런 전화 받고. 그러면 기획부동산은 뭘만 떼봐라? 일단 등기부등만 떼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뗐는데 뭐 황상열, 노윤호, 지우 이렇게 쭉 성이 다 틀려요. 그러면 이건 100%까지는 아니어도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임야를 쪼개서 파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회사에도 제가 이제 개발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보면 알죠. 근데 속는 셈 치고 물어봐요. 근데 똑같은 분이 3년 만에 또 와가지고 회사 명함을 바꿔서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또 사기치러 다니시냐고 나가실 때 뜨끔하시고 가더라고요. 전화도 없고. 확인했더니 기획부동산으로 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또 신도시에 뭐 어디 개발한다고 어디 산을 사놨는데 어떤 시의원인가 국회의원도 뭐 화성에 사는 게 그게 기획부동산 당한 것 같다. 뭐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떼보니까 이런 그 땅 자체가 지분 투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와요. 근데 저는 다 꺼지라고 하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사는 사람들 보면 모르고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공매일까? 왜 공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봤더니 우리 같은 직장인이나 주부들 분들이 돈에 대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상가나 이런 거는 경매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경공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땅도 공매가 가능하다. 근데 경매보다 왜 공매가 더 좋냐면 공매는 뭐예요? 세금 압류돼서 나오는 그런 땅들만 많기 때문에 권리가 번속한테 막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경매는 뭐 그냥 한번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좀 포기했고 공매만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근데 뭐 막 부동산 투자를 크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씩 소액으로만 저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법원에 가지 않고 공매는 온비드 그냥 공매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 4,400원짜리 법용 뭐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그래서 이런 땅들을 한번 보시면 된다 해서. 근데 사시기 전에 땅을 알아보는 게 부동산 입지 분야가 똑같거든요. 토지 보러 가신다 그러면은 일단 선배님들이 어떤 게 생겼는지, 지형이 있는지, 지세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문 환경을 봤을 때는 특히 땅은 맹지가 발생하면 안 돼요. 맹지가 뭐예요? 도로랑 안 붙어 있는 땅 맹지죠. 땅은 선배님 봤을 때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도로와 붙어 있는 땅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가깝거나 직장과 가깝거나 아니면 뭐 주민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일단 내 땅이 도로하고 붙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로랑 붙어 있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요. 나중에 개발할 때도. 4m 이상의 도로만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땅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용도지역부터 파악을 하셔라. 용도지역부터. 그런 다음에 아까 이런 현황 사진 1차 조사를 하시고 임장을 가서 내 땅이 어떤지 한번 확인하셔라. 이게 툴입니다. 툴.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고 경공매는 이렇게 이제 돼요. 공매나 경매 해보시면 알겠지만 경매 신청해놓고 조사하고 감정평가 매기고 매각일 정해주고 입찰하고. 근데 공매는 입찰이 다 그냥 신청하는 것 자체가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비드 사이트에서. 한번 볼게요. 온비드 들어오셨어요. 온비드 공매 들어오셔갖고 선배님 나중에 이 가입부터 하세요. 가입하시면 하신 다음에 부동산 여기를 누르세요. 부동산. 동산은 아니죠. 부동산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셔서 들어가면 요렇게 떠요. 이렇게 물건 검색에서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볼게요. 처분 방식으로 나와요. 매각 물건인지 임대 물건인지.
그냥 전체로 보셔도 되는데 우리는 매각 물건으로 그냥 일단 클릭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매각 보이시죠? 그다음 물건명은 그냥 놔두세요. 일단 물건명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은 뭐 한 2주, 3주, 한 3개월 정도 띄워놓으시면 아니면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지금 하실 거면 한 달 정도 딱 열어놓고 입찰가는 2천만 원 이하로 하세요.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토시 누르시면 여기 옆에 지금 창이 안 뜨는데 여기 옆에 보면은 지목이 떠요. 아까 말씀드린 전답 이렇게. 그러면 토시 누르고 전체 누르세요. 전체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간평가는 모르니까 다 놔두시고 소재지는 전체로 하시고 면적도 보면 전체로 하시고 자산도 일단은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이렇게만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누르세요. 그래서 보면은 소재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이 세 가지를 누르냐면 권리 분석이 그러니까 막 금저당 이런 게 다 말소가 되는데 복잡하지 않는 땅들 그냥 세금이 체납돼가지고 밀린 땅들 캠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는 그런 국유지 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니까 좀 쉬우니까 그런 땅들부터 일단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이렇게 쭉 띄요. 물건이 쭉 깁니다. 여기서 하나씩 보시는데 공매는 통상적으로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예요. 날짜가. 월요일 오전, 내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에 선배님들이 쭉 보시다가 땅을 보시다가 뭐 돈이 있는지 한번 하셔갖고 10시부터 5시 사이에 일단 보시고 조회수가 많은 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매랑 반대. 경매는 오히려 유료 사이트에 보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까 시대가 떨어지는데 공매는 조회수가 높은 게 오히려 객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물건 검색하시고 절차대로 입찰 금액은 뭐 지금 만약에 이 땅 같은 경우가 지금 막 500, 지금 보면 516, 맞죠? 510만 원대 나왔잖아요. 이 땅들이. 이게 싼 거죠. 이게 지금 51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입찰가가. 근데 입찰가보다 요새는 낙찰률이 좀 높게 나와요. 낮게 쓰시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510만 원이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입찰가를 쓰시고 그 600만 원 쓰시면 그 보증금도 넣어야 되거든요. 보증금 한 10% 정도 돼요. 그럼 한 660만 원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이 땅을 사신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그 계좌가 다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 입찰할 때는 서류가 필요 없는데 뭐 대리 입찰이나 뭐 저희가 막 이렇게 7명이 뭐 이렇게 지분으로 막 나눠서 공동 입찰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서류를 또 보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복잡하니까 놔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요일 아까 5시까지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 사이에 그거를 다 클릭 하셔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입찰을 하시면 돼요. 그 낙찰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이게 그 다음에 얘기는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건물 하시다가 이런 땅이 만약 아까 용도 지역도 있었지만 이런 땅은 좀 피해라. 개발지원구역 그린벨트 땅이나 아니면 보존산지나 용도 지역 중에 그냥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나오는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군사 보호구역 같이 이렇게 결정된 땅들이 있는데 이런 땅들은 웬만하면 피해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아까 토지운기획 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보면 한번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좀 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토지운기 확인하면 먼저 보러 하면 여기 용도지역 나오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보존산지,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밑에 찍혀요. 그 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용도지역만 알아도 되는데 용도지역에서 분명히 되는 땅이었는데 다른 법령에서도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중규제, 삼중규제가 돼서 좀 그게 개발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 사이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하는데 다 보기가 어려우시죠. 좀 오늘 막 많은 걸 말씀드려서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인비드는 이렇게 한번 그런 절차대로 하시면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 했더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땅은 사지 마라. 개발지원국이나 보존산지, 자연경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보호 같은 거는 그냥 걸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실은 심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여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또 그 토지 독서 모임 하면서 강의를 한 3주 정도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지에 대한 이런 더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고 기본 계획이 뭐고 이런 기초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온비도 공매 사례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책도 뭐 매일 이제 인증하시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제 블로그 오셔갖고 오셔가지고 소정에 뭐 이렇게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좀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소규모로 많이 하셔서 좀 많이 얻고 가신다 하셔서 좀 오시면은 그래도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들은 얘기도 플러스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땅이라는 게 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용도 지역하고 용적률 건폐율 그 개념을 확실히 아시면 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바운더리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온비드 공매하실 때 내 땅이 어떤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좀 뭐 한 달,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이 강의 와서 더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오늘 좀 질문 있으시면 또 좀 부족하지만 좀 답변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뭐 긴 시간이 아닌데 좀 1시간 정도 일단 좀 진행을 좀 넘게 했는데 한번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선희 선배님 혹시 뭐 마이크 켜셔서 제가 진행을 계속 할까요? 뭐 마이크 켜셔서 말씀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저기 편하게 뭐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마무리 할까요? 질문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네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주셔도 되고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는 사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의 땅에다 이렇게 하는 건데 개장허가를 일단 신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지주분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면 제가 예전에 해결했던 사례는 그냥 그- 그게 분묘라는 게 이렇게 무연묘가 있고 위연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묘가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묘 같은 경우는 그냥 개장허가 신청해가지고 저는 한 기당 300만 원씩 이렇게 이장을 하면 300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옮기고 아니면 위험료 있는 경우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그 이장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냥 옮기고 나서 그냥 다 좀 기간이 있으니까 개장 허가하고 나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저는 혹시 뭐 정재 선배님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분묘기지권에 있는 땅들은 그냥 제가 협의를 해서 무연묘나 유연묘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유연묘는 어차피 있는 유족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다녔고 무연묘는 그냥 신문에다 개장허가 공고해가지고 다 그냥 돈으로 그냥 일단 개장허가 시켜서 유족은 사실 거기 그 땅에 뭐 이렇게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 관계라는 게 혹시 있으면은 뭐 마을 사람들 모른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찾았거나 아니면 거기 뭐 서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발품을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그 마을에 있던 이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았거든요. 어떤 서류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정도. 아니면 보통 책에 요새 토지 책에 보면 분묘기지권은 다른 책도 많거든요. 그런 책에서 조금 방법을 좀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까 최선희 선배님 같은 경우도 질문 받고 나서 적당히 마무리 하라고 하셔서 일단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뭐 저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독서 모임 안내는 한번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시고, 또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그냥 제 단톡방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나누셔도 되고요. 네. 일단 채팅창에 일단 제 링크는 2개 걸어놨는데, 위에 블로그는 그 아까 독서 모임 안내고, 밑에 거는 제 오픈 채팅방인데 한번 뭐 들어오시면 뭐 같이 또 얘기 나누셔도 되니까, 뭐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셔도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밑으로 블로그나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공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냥 책을 제가 저기 추천을 해드리고, 제 책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관련된 좀 그 정리 잘 된 책 3권을 갖고 편하게 그냥 주중에는 읽고, 지금 일요일 날 저녁 이 시간에 제가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3번 정도를.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딱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번 달도 지금 원래 아까 오늘 하기 전에 이제 플러스로 아까 뭐 공매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좀 사례 같은 거 좀 나누고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뭐 땅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저는 이제 땅에 대해서 좀 기초 지식을 알려주고, 좀 투자할 수 있는 정도 감을 잡고, 투자는 잘하시는 분 아니까 투자 강의는 딴 데 가서 들으셔라 이렇게 그냥 하는 그 앞단계 그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장은 따로 진행은 안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같이 나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냥 임장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적으로 나가시라, 그냥 그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하라, 뭘 보고 뭘 봐라 이렇게. 그래서 책을 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책 보시고 일요일 날 그 책 보신 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게 또 남으니까. 그 책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 그냥 강의만 하니까 거의 안 남아서 그냥 독서를 그냥 책을 넣어서 하나 좀 뿌린 거거든요. 원래 했던 그 강의에. 네.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원래 오프에서 했던 강의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꾼 건데, 나중에 된다 그러면 같이 임장도 나갈 그런 계획도 있긴 있습니다. 추후에는 다시. 또 뭐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한번 제 톡방이나 제 블로그 아까 올려주신 들어와서 지금 당장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추후에 저한테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뭐 같이 좀 소통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후기 같은 거는 뭐 따로 어디 남기거나 이러진 않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일단 따로 한번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톡방이나 블로그 링크 보시고 또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 초대해 주신 우리 최선희 선배님, 또 잘 들으신 우리 모든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네, 푹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자유롭게 나가시고요. 잠깐 사진 한번 찍을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뭐 사진은 나중에 다 어쨌든 제가 후기 써달라 그 모자이크 처리할 거라서 저만 잘 나오면 됩니다. 저는 저만 잘 나오면 돼서. 야, 노인 선배님도 웃으시고 하나, 둘, 셋. 한 번 더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